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들어서 3호 시장이 상대적 고수익 뭐 이런 걸로 해서 각광을 받았죠. 그런데 각종 악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DLF 사태, 원금 거의 100% 날아간 펀드도 있고 거기에 연이어서 지금 라임 사태가 터졌습니다. 펀드 판매 중단, 그러니까 손실이 얼마인지는 알 수는 없고 일시적으로 돈을 돌려줄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일각에서는 1조 3천억대, 또 한쪽에서는 최대 1조 5천억을 넘는 수준인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뭐 100억 원이다 뭐 어쩌다 이런 정도가 순식간에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왜 1조 5천억이 됐는지 그 내용도 사실은 궁금하고요. 또 그보다 더 궁금한 거는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그런 환매 중단 사태가 왔는지, 또 그리고 이것이 혹시나 펀드런 사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지 여러모로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점입니다. 오늘의 갈증 해소, 환매 중단 라임 사태, 펀드런까지 이어지나 한상환의 오아시스 함께 하시죠.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 황세훈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네. 네. 자, 이게 처음에 뭐 얘기가 나왔을 땐 지금 중단이 뭐 100억, 뭐 200억 뭐 이러다가 네. 지금 뭐 라임 쪽에서 얘기한 최대 1조 3천억 얘기 나오는 것 같고, 또 조금 더 확대될 가능성도 금감원에서는 제기되고 있고요. 몇 가지가 누락된 것 같다, 1조 5천억대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어쨌든 현재 상황을 한번 좀 짚어줘 보시죠. 이게 전체 일단, 상황을 좀 알아야 돼서. 예, 환매 중단이 시작된 것은 10월 2일입니다. 10월 2일에 3호 채권 펀드 3개에 대해서 270억 원 정도가 이제 환매 중단 최초로 선언이 됐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10월 10일에 대규모로 또다시 환매 중단이 발표가 되죠. 3호 채권과 매자닌 증권에 투자하는 55개 펀드에 대해서 환매 중단이 실시가 되는데, 그 펀드 환매 중단 규모가 무려 6천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이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10월 14일 날 3차로 또다시 약 2,500억 원 정도에 대해서 환매 중단이 선언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까지 확정된 거는 약 8,500억 원 정도가 지금 환매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근데 이제 라임 측에서 발표한 자료들을 살펴보면 추가로 환매 중단이 5,000억 원 정도 더 추가로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라임 측에서 발표된 자료에서는 1조 3,500억 원 정도의 이제 규모로 환매 중단이 지금 예정되어 있고요. 근데 금감원에서는 그거보다 조금 더 확대될 가능성들이 충분한 것이 아니냐. 1조 3,500억 원 정도보다 조금 더 클 것 같다. 1조 5천억 원을 넘어서지 않을까라고 금감원에서는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70억으로 시작이 된 게 지금 불과 며칠 사이에 270억에서 시작한 것이 1조 5천억까지 지금 그러니까 확 늘어왔잖아요. 네, 확 늘어난 것이죠.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뭔가요? 라임 자산운용이 운영하는 자산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길래? 지금 라임 자산운용이 전체로 운영하고 있는 자산은 5조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양이 집계되지는 않고요. 그렇지만 5조 원 정도 지금 되는 것으로 시장에서는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1조 5천억 원 정도가 아마 환매 중단으로 사태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확정된 것은 8,500억 원.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조 5천억까지 이게 가능하다. 이렇게 늘어나는 건 지금 펀드런 사태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현재의 모습이 전형적인 펀드런인 것이고요. 지금 라임 자산 운용이 운용하고 있는 펀드 자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믿기가 어려워졌다. 가장 중요한 원인은 투자자의 신뢰가 무너진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거든요. 보통 지금 사모펀드들, 특히 헤지펀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위험성을 가지면서 운용하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그런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헤지펀드라는 것이 원래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펀드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소간의
이제 위험 자산들의 편입 내지는 약간 공격적인 그런 위험 운용들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 네. 다른 헤지 펀드에서는 사실 이러한 펀드런 현상이 아직까지는 나타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아직까지는 안 번졌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이유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투자자들이 내가 투자한 펀드들 믿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된다면 그럼 계속해서 놔둘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라임 자산운용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우리가 조금 믿기가 불안하다. 네. 그러니까 내 펀드 자금들을 돌려달라라는 요청이 본무를 이루고 있고요. 네. 이렇게 갑자기 한꺼번에 펀드 환매 요청이 몰려버리면 펀드 운용사는 가지고 있던 자산을 매각을 한 다음에 자금을 회수를 해서 네. 환매 요청에 응해야 되는데 네. 담고 있는 자산이 사실 쉽게 매각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사모사채라든지 혹은 메자닌 증권들을 주로 담고 있기 때문에 네. 갑자기 이렇게 돈을 내주십시오라는 요청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자산을 팔아서 마련한 자금으로 돈을 내줘야 되는데 이 파는 작업이 단기간 안에 신속하게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메자닌 증권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 계층이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내놓는다고 해서 바로 팔릴 수 있는 자산이 아니거든요. 아니다. 또는 빨리 팔고 싶으면 쉽게 말해서 굉장히 싸게 금매로 내놔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싸게 내놓는 만큼 그만큼 원본 손실.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네.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바에는 판매를 중단을 하고 충분한 시간을 가진 상태에서 네. 매각을 하게 되면 투자자들이 돈은 조금 늦게 돌려받더라도 오히려 원본에 가까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이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환매 중단을 결정하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죠. 네.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이제 굉장히 복잡한 전문 용어들, 뭐 메자닌 증권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러는데 네네. 일단 이 펀드 구조하고 이 메자닌 증권 이게 뭔지를 명확하게 좀 일단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이 펀드 구조가 이게 모자 펀드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모자 펀드라고 하면 이제 두 개의 계층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상단에 굉장히 큰 대규모의 펀드가 하나 존재를 하는 것이고요. 네. 이 대규모 펀드 하위에 예. 여러 개의 소규모 펀드들이 달려 있는 그런 구조가 이제 모자 펀드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네. 보통 이제 펀드를 운영을 하려면 대규모로 자금을 모을 필요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자면 2천억 내지는 3천억 원 정도의 자금을 모아야만 정상적으로 펀드가 운용되는 내지는 펀드의 효율성이 그렇죠. 충분히 확보되는 그런 네.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2천억이나 혹은 3천억 정도 되는 돈을 한꺼번에 모으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단 말이에요. 않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자펀드를 여러 가지 이제 붙여서 자펀드가 쉽게 말하면 이제 소규모 자금 공급 펀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250억이나 300억 정도의 자금을 모은 자펀드들을 10개 내지는 20개 이렇게 붙여서 모펀드로 자금을 공급한 다음에 이렇게 한꺼번에 모은 자금을 대규모로 운영해서 네. 성과를 내는 이러한 방식이 모자펀드의 모자 펀드다.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모펀드에서 운용 손실이 만약에 발생하게 되면 네. 이게 모든 자펀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서 크게 손실이 나면 네. 밑에 달려있는 모든 자펀드들이 다 다 같이 거죠.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모펀드의 그 성과가 운용 성과가 자펀드에 직접적으로 전이가 돼버리기 때문에 네.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모펀드에서는 이러한 방식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않죠. 네. 사모펀드에서만 허용이 되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모펀드와 자펀드가 굉장히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환매 중단 사태의 뇌관이 된 게 지금 메자닌들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렇다. 네네. 근데 어떤 종류들이죠? 지금 여기에 이제 메자닌 증권이라고 하면 어원을 살펴보면 네. 2층과 1층의 그 중간되는 중간층 이게 메자닌의 이제 기본적인 어원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증권업계에서는 이것을 주식과 채권의 그 중간적인 상품으로 이해를 이제 쓰는 용어로 지금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의 성격도 가지고 있고 채권의 성격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회색 지대에 존재하는 그런 상품이라고 그렇죠.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주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채권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유리하다면 채권의 성격을 남겨두는 그런 이제 상품으로 정의해 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
전환사채, 네. 보통 10이라고 부릅니다. 전환사채, 그 다음에 BW라고 부르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네. 이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메자닌 증권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가 되었던 펀드들은 주로 코스닥 기업들이 발행하는 네. 메자닌 증권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왔던 코스닥 쪽에. 네, 코스닥 쪽에 네. 그런 펀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러면 메자닌 증권이라는 것이 주로 어떤 기업들에 의해서 발행되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네. 메자닌 증권은 사실은 이게 주식과 채권의 성격이 굉장히 이제 섞여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어느 쪽의 성격이 상대적으로 더 강하냐 하면 주식으로 전환하는 이 부분이 오히려 이제 조금 더 강조되는 그런 성격이 강합니다. 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채권으로서의 수익률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주식으로 전환해서 그 수익률. 주가 상승을 기대하는 쪽이 훨씬 더 중요한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따라서 이것은 뭐 필요하다면 채권으로 볼 수도 있지만 채권으로서의 수익률은 사실은 굉장히 낮습니다. 네. 1%대, 심지어는 0%대의 채권 수익률, 채권 이자율이 네. 지급되는 경우들이 오히려 일반적인 모습이거든요. 네. 따라서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면 수익률은 원금은 건질 수 있지만 수익률은 굉장히 낮고요. 네. 반대로 주식으로 전환되었을 때는 시장 수익률, 시장에서 우리가 보통 요즘 그 예금 이자율 1%대 네.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만약에 주식으로 전환되는 경우라면 보통은 1%보다는 훨씬 더 높은 4, 5% 내외의 수익률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최근에 코스닥 시장이 별로 최근 조금 안 좋은 상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환매를 하면 손해 볼 수밖에 없겠네요. 지금 환매를 하게 되면 수익률은 사실은 상당히 낮게 나올 그렇죠. 수밖에 없는 거죠. 낮은 수익률에 또 시장 장내 매각을 누구한테든지 하려고 그러면 더 싸게 그렇습니다. 팔아야 될 거고. 네, 급하게 이제 현금화를 시키려면 그만큼 급매로 내놔야 되니까 싸게 내놔야 된다는 의미고요. 손실이 커진다는 의미인 거죠. 네. 근본적으로 이런 사모펀드 이런 쪽에 네네. 그 문제도 문제지만 소개 내용을 좀 들여다가 보면 그 시장이 좀 안 좋아서 수익률이 좀 안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동시에 뭐 부실기업 투자 뭐 수익률 뭐 돌려막기 뭐 이런 전형적인 좀 안 좋은 모습들도 있어서 근검은 조사도 지금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이제 지금 이제 완전히 확정된 건 전혀 아니고요. 이제 의혹들이 사실 상당 부분 이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의혹이 제기되었다는 것만으로서도 투자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펀드 운영, 특히 사모펀드는 투자자의 신뢰,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투자하고 있는 사모펀드에서 이런 뭐 수익률 돌려막기라든지 혹은 다양한 종류의 그런 굉장히 부실한 기업에 투자를 한다더라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면 투자자들은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내 투자금을 빨리 회수를 하고자 하는 욕구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의혹을 불러일으켰다는 사실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치명적인 사안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물론 금감원이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감원의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수익률 돌려막기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거는 사실은 위법적인 요소인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추가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의혹이 제기되었다라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이번 그러니까 펀드런 사태에 있어서는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운용을 하는 입장에서는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이러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금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운용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대규모 1억이 넘는 내지는 2, 3억이 되는 돈을 맡겨야 된다면 그 맡은 사람이 성실하게 믿음을 주는 그런 이제 운용자이길 바라는 건 이건 당연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지만 여기에 훼손이 발생하게 되면 굉장히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점을 이번 사태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 뭐 불안전 판매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 이쪽도 불안전 판매라는 게 있나요? 불안전 판매 요소가 상대적으로 조금 느슨한 부분입니다. 훨씬 느슨한 데잖아요. 사모는
투자자 보호가 굉장히 느슨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네. 사모의 영역이라는 것이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라라는 것이 사모의 영역의 기본 목표거든요. 네. 따라서 사모시장에서 고위험이 추구되는 것 자체는 사실은 전혀 문제가 이상한 게 아니죠. 이상한 게 아니죠. 네. 오히려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리스크들을 가지고 이제 다양한 종류의 상품, 고위험 상품도 존재를 하고 중위험 상품도 존재를 하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사무시장의 오히려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시장에서 위험한 상품도 만들어지는 것이 합리적이고요. 조금 안전한 상품도 만들어지는 것이 합리적인데 그러면 위험한 상품이 만들어졌으면 이것을 충분히 그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팔리는 거 이게 합리적인 것인데 네. 지금 요번 이제 지난번 DLF 사태 때도 그랬고요. 요번 이제 라임 자산운용 때도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위험한 상품이 만들어진 건 맞는데 그럼 이 위험한 상품이 과연 그런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팔린 것이 맞느냐? 오히려 수수료 수익에 조금 집중하고 있는 그런 이제 판매사에서 조금 네. 과도하게 이제 쉽게 말하면 투자자들을 부추겨서 위험하지 않은 것처럼. 이런 위험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해서 판매된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혹이 지금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고요. 네. 이런 부분은 당연히 이제 금감원에서 조금 더 조사를 해서 만약에 이제 합리적인 합당하지 않은 투자자 이런 부분 이런 상품이 판매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투자자들 내지는 이런 위험성이 존재하는 것을 전혀 인지를 못한 투자자들에게 팔렸다면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또 다른 얘기가 이제 비 오는데 우산 뺏는다고 증시에서 아주 유명한 뭐 증시뿐만 아니라 은행 쪽에서도 은행도 그렇죠. 네네. 네. 은행 쪽에서도 예를 들어 중소기업에서 네. 이제 위기 상황이 되면 오히려 먼저 대출을 먼저 회수를 해버리잖아요. 그러죠. 네. 근데 이번 그 라임 사태에 증권사가 앞장서서 대출을 회수했다. 이제 PBS 서비스를 네. 제공을 하는 증권사에서 앞장서서 자금을 회수했다 뭐 이런 이제 비난 여론들이 조금 일정 부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예. 그렇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헤지펀드 운용사에서 특히나 헤지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에서 그러한 위험을 사전적으로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헤지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라면 당연히 이쪽 특히 이제 증권업 이 분야에 있어서는 굉장히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그런 운용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 그렇겠죠. 거거든요. 네. 헤지펀드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품들을 다루고 거기에는 신용위험뿐만이 아니라 유동성 리스크, 다양한 종류의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경영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지신 분들만 사실상 헤지펀드의 운용이 가능한 영역인 거거든요. 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이해도를 가지고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네. 계획 그리고 상품 구조의 이러한 위험성을 사전적으로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헤지펀드 운용자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해석을 해줘야 되는 것 같고요. 네. 사실 우리가 이제 은행들이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위험성이 높아지면 이제 대출을 회수해 버린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비난 여론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은행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위험성이 높아지는데 저기 지금 이제 대출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네. 거기에서 대출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도 사실은 은행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리스키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기 고객에 대한 의문태만이 있죠. 그렇습니다. 자기한테 자금을 그러니까 예치한 네. 적금을 든 네. 예금을 든 그런 분들에게 대해서는 관리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는 그렇죠.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사실 증권사 PBS 서비스를 담당하는 증권사에게도 똑같은 동일한 논리가 적용될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비 올 때 우산 빼내주면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비난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 네. 그렇지만 또 증권사 입장에서는 자금을 나한테 공급해준 그런 자금 공급자에 대해서 내가 충실히 그것들을 관리해서 손실이 안 나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업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그 헤지펀드를 관리하는 운영사의 입장에서 이런 유동성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사전적으로 그런 펀드의 설계 구조라든지 네. 운영 구조에 반영하는 모습이 조금 더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들을 아주 정기적으로 돌아가면서 당해봐서 네네. 옛날에 우리 저축은행 사태 때도 환매 중단. 그때도 그렇습니다. 돈 네. 한동안 못 돌려받았죠. 동결시켰죠. 네, 동결시켰죠. 뭐 이런 등등인데 이번 라임 사태에서도 또 이제 환매 중단이 돼버린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돈을 다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네. 이제 환매 중단이라는 것이 내가 이제 투자 자금을 전액 날린다라는 개념은 아닌 거거든요. 아니죠. 네, 그렇지만 지금 당장 내어줄 수는 없지만, 불안하잖아요. 네, 지금 당장 내어드릴 수는 없지만 네. 시간을 자꾸 조금 기다리시면 그러면 다시 이렇게 정상적으로 그 자산들을 처분을 해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네. 환매 중단의 의미인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손실이 나고 있다라고 해석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담겨 있는 자산들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조금씩 이렇게 외부로 이제 공개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조사들을 통해서. 네. 그래서 그 조사되는 내용들, 물론 조금 더 이제 정보들이 나와봐야 좀 더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는 있겠지만 네. 지금 일부 부실화의 가능성이 있는 그런 자산들이 들어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는 부실화의 위험성들이 있는 자산들이 포함된 게 아니냐라고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그 예상들이 나오고 있고요. 원래 그런 자산이 고수익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성격상 담아 있어요. 네. 그런 자산들이 들어가게 되면 만약에 그런 자산이 정상적으로 상환이 되었을 때 사실 굉장히 고수익이 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따라서 그런 이제 위험도가 높은 자산이 들어가 있는 것 자체는 사실은 조금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런 일부 자산에서 만약에 이제 부독 상황, 그러니까 이제 상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제 손실률이 조금 이제 나타날 가능성은 충분히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100% 손실 뭐 이런 가능성은 굉장히 현재로서는 낮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DLF 같은 사태로 가지는 그렇죠. 않는다. DLF는 지금 물론 이제 DLF 심지어는 DLF조차도 100%까지는 안 갔거든요. 많은 그렇죠. 펀드들이 뭐 마이너스 70% 네. 뭐 이렇게는 갔습니다만 그것도 이것도 사실 그건 다 압니다. 어마어마한 손실인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대규모의 손실까지는 갈 가능성은 아닌 것 같다라고 볼 수는 뭐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일정 부분 사실 이제 까봐야지 알죠. 네. 최종적으로 이제 확정이 돼봐야 아는 겁니다만 일부 손실은 지금 가능할 것 같다라는 것이 지금 시장의 예상입니다. 네. 근데 이게 환매 중단 한번 하면은요 얼마까지 기다려야 돼요? 최악의 경우에는 만기까지 기다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메자닌 증권이 많이 담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메자닌 증권은 짧게는 3년 만기로 발행이 되고요. 네. 길게는 5년 만기까지 발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도에서 이제 매각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만기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5년을 최악의 경우는 기다려야 될 수도 있다라는 의미인 거고요. 네. 그래서 5년까지 기다려서 이제 발행했던 기업에서 원리금을 상환해주면 그 자금을 받아서 고객들에게 되돌려주는 그런 방식인 거거든요. 따라서 최악의 경우에는 5년까지도 가능하다. 물론 이제 5년까지 경과되는 사안들은 그렇게 이제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중간에 이제 매각이라든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지는 그 이전에 조기 상환이 되는 케이스들도 있거든요. 네. 따라서 조기 상환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일부 이제 상환되는 부분들이 생길 겁니다, 아마. 네. 그래서 부분적으로 먼저 상환이 되었고 최종적으로 모든 원금이 상환되는 데는 최악의 경우에는 조금 이제 길게 5년까지도 가능하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 펀드 만기까지 그냥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있겠군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고요. 이론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고요. 그냥 차라리 마음 편하게 먹고 기다리는 게 기다릴 것 같으면. 네, 만약에 기다리겠다고 이제 판단을 내리셨다면 네. 조금 호흡을 길게 가져가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내가 기다리겠다고 판단을 내리고 안 내리고가 중요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라임에서 결정될 문제지.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네. 환매 중단은 그 자산 운용사, 해당 운용사에서 이제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인정되어 있고요. 네. 약관을 통해서 뭐 이런 내용들이 다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사모펀드가 지금 펀드 환매가 여의치 않으면
사모펀드의 재량권에 의해서 운용사의 재량권에 의해서 환매 중단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이게 전혀 위법 사항이 아니거든요. 아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소송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투자자가 승소하기에는 사실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거죠. 계약상에 네. 적시되어 있는 보통 부분이. 약관에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어쨌든 지금 뭐 DLF 사태도 그렇고 이번에 이제 라임 자산운용 사태도 그렇고 다 이게 사모방식으로 자금을 조달을 했다라고 네네. 하는 데서 이제 문제들이 오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하셨듯이 사모라고 하는 사모방식이라는 그 자체가 곳곳이 지려밭이니까. 그렇습니다. 위험성이 높은 영역이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동안 보면 지금 우리가 저금리 상태가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가 되어 왔단 말이에요. 네. 이제 기준금리 지금 1.25%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은행 예금을 통해서 1%대 받기가 지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사실 이 수익률에 굉장히 목말라하고 있는. 민감하고. 네, 시중의 유동성은 넘치고요. 네. 마땅히 제대로 된 수익률을 내주는 데는 없고 이러다 보니까 수익률에 굉장히 목마른 상태에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수익률을 쫓아서 거의 사모시장이 블랙홀처럼 시중 자금을 빨아들여 왔던 그래서 공모시장 앞질렀죠. 공모시장보다 훨씬 큽니다. 지금. 앞질러지 굉장히 됐죠. 한참 오래됐고요. 네. 사모시장이 400조 원이 넘어섰고요 이미. 근데 공모시장은 지금 250조 정도 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사모시장이 공모시장보다 이미 훨씬 더 큰 시장으로 성장해 있는 상태인 거고요. 근데 이제 그동안은 이 수익률, 높은 기대 수익률이 부각되면서 네. 급격하게 자금을 빨아들여 왔던 그런 상황들이 이어져 왔는데 지금 지난번 이제 DLF 사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사모 시장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들이 본격적으로 지금 부각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조금 더 시장이 이 사모 시장에 대해서 냉정한 그런 이제 시각을 되찾을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높은 수익률에는 그만큼 높은 위험이 따른다라는 것들을 조금 더 이게 우리가 사모 시장이 그렇게 역사가 길질 않아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사모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아직 잘 모르는 걸 수도 있었겠네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이 이제 형성되는 단계이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형성되면서 성장하는 단계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이 위험성이 부각될 기회가 사실상 충분하지 않았거든요. 네. 오히려 그 실현되었던 그 이전 기간에 초기에 실현되었던 그런 높은 수익률들이 네. 오히려 투자자들에게 이 정도의 수익률이 가능합니다. 라는 부분만 오히려 네. 굉장히 크게 어필이 되었고 네.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를 경험할 시간이 사실상 길지가 않았던 거죠. 라임도 사실은 이렇게 사모시장이 폭풍 성장하는 가운데 제일 앞장서서 성장한 데 선두주자로 지금 성장해 왔던 거죠. 그렇죠. 네, 지금 헤지펀드, 국내 헤지펀드에서는 이 사태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네. 1위의 자리를 계속해서 유지해 왔던 굉장히 이제 성장성이 높은 펀드 운용사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얘기는 라임이 그동안 운영을 잘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공격적으로 운영을 해 왔었고요. 그리고 당연히 그만큼 높은 수익률들을 투자자들에게 계속해서 보여줬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굉장히 수익을 잘 내는 운용사구나 라는 인식들이 이제 강화되어 왔던 거고요. 네. 이름으로써 이제 그렇게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거죠. 네. 자, 근데 사모시장이라는 게 사실은 아무도 그 속을 모르는 시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걸로 단가요? 아니면 뭐가 더 튀어나오나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상당 부분이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사모시장의 특성이 어떤 자산들이 집중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가 이제 보통 공모시장 같은 경우에는 공시에 관련돼서 굉장히 강력하죠. 그런 이제 규제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자금이 얼마나 모이고 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신속하게 공시가 되고 있는데 사모시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지금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공시 안 해도 되는 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불확실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렇지만 이제 한 가지 조금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사모 시장에서 지금 이제 이런 뭐 DLF라든지 혹은 라임 자산 운용과 같은 이제 그런 사고들이 터지고 있는데 또 한 가지 지금 자금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빨아들이고 있는 영역이 사실은 대체 투자의 영역입니다. 지금 보면 지난 한 4, 5년간 국내 대체 투자 쪽이 엄청난 속도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도 시중 자금의 블랙홀처럼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금 자금을 빨아들이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대체 투자 영역, 여기도 이제 사모의 영역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떠한 대체 투자 물건들이 담기고 있는지, 어떤 부분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지, 물론 이제 시장에서 대체적인 그런 이제 윤곽들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세세하게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향후 대체 투자 영역에서 비슷한 종류, 그러니까 DLF나 혹은 요번에 라임 자산운용과 같은 이런 비슷한 종류의 사건이 터질 가능성은 오히려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보통 그렇거든요. 특정 영역에서 시중 자금이 엄청난 속도로 쏠림 현상이 발생을 하면 네. 우리가 이제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그런 영역에서는 사고가 터질 가능성들이 높아진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칙상으로 많이 봤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엄청난 속도로 자금을 빨아들이는 영역, 사실 사모시장이 엄청나게 자금을 빨아들여 왔고요. 네. 그 중에서도 또 대체 투자 영역이 굉장히 빠른 빨리 속도로 성장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 얘기는 이 부분에서 다음번 사고가 터질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커지고 있다라는 의미인 거거든요. 그 대체가 지금 황금성이 더 나쁜 거죠. 대체도 황금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대체를 보면 굉장히 다양한 자산이 담기거든요. 네. 부동산 가장 이제 대표적인 대체 투자 자산이고요. 네. 뭐 인프라 투자라든지 그렇죠. 항공기나 선박에 관련된 투자 또는 PF와 관련된 투자 이런 것들이 다 대체 투자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훨씬 더 황금성이 훨씬 유동성이 상당히 지금 제약이 많이 되는 그런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따라서 이러한 종류의 사고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볼 네. 수가 있죠. 조금 주의를 해야 기울일 된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따지고 보면 리스크를 감내하고 또 그만큼 감독 당국의 규제도 느슨하게 완화돼 있고 이런데 고수익을 해준다. 그냥 몰려갔단 말이죠. 네네. 근데 고수익을 바랬는데 고수익이 난 경우들도 있죠. 많이 있겠죠. 네, 고수익이 난 경우들도 있습니다만 그만큼 또 이제 이거는 이제 사고 위험성도 높은 거죠. 높을 수밖에 근데 없는 이제 것이니까요. 사고가 이제 하나 터졌단 말이에요. 네. 또 DLF에서도 터지고 여기서도 터지고 그렇습니다. 이 저금리 상황에서 이제 고수익을 안 따라갈 수도 없는 거긴 하지만 이게 터지면 이제 와 그럼 감독 당국이 여태까지 뭐 했냐 뭐 이런 얘기 또 나올 거고 네네. 뻔한 뭐 항상 네, 그렇습니다. 뻔한 스토리죠 그 네네. 스토리가 그렇게 될 텐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거를 또 강력하게 규제를 하게 되면 그 모험 자본이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사모펀드는 네. 사실 국가 경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요. 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지금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지금 저성장 기조가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기업들이 이제 잘 못 자라고 있고 국가 경제도 지금 성장률 보면 올해 지금 2% 달성이 아마 어렵지 않을까. 그런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전망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네. 이제 성장률이 떨어지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 경제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네. 이런 성장률을 조금이라도 더 끌어올리려면 사실은 벤처기업들의 역할, 혁신 벤처기업들이 꾸준하게 나와주고 그럼요. 성장해주는 이런 모습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런 혁신 벤처기업들이 나올 수 있도록 자금을 공급해주는 역할, 사모펀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그 있다는 역할을 거예요.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따라서 사모펀드의 기능이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지나치게 또 위축되어 버리면 이런 이제 국가 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들을 그럼 누가 가져갈 것이냐? 네. 누군가는 이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따라서 사모펀드가 지나치게 위축되는 방식으로 규제가 또 강화되는 거는 또 나름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들이 있습니다. 네. 따라서 사모펀드에 관련된 사실은 운용상의 규제는 지금처럼 어느 정도의 재량권, 자율성을 이제 인정해주는 방향성에서 계속해서 유지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사실 사모펀드, 특히 사모의 영역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상품이 나올 필요성이 있거든요. 위험한 상품 필요합니다. 이런 위험한 상품들이 결국은 모험 자본을 공급하는 역할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위험 자본, 그러니까 위험한 상품도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요. 네. 반대로 좀 안정적인 상품도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요. 네. 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위험한 상품이 만들어졌으면 그러면 이 위험을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이 상품이 팔려야 되는 거거든요. 요즘 아니죠. 네, 위험한 상품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충분히 이 위험을 감수할 수 없는 투자자에게 팔려버리면 이게 굉장히 큰 문제점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따라서 위험한 상품을 만드는 것은 괜찮지만 이 만들어진 상품이 충분히 이것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팔렸느냐
이 연결고리, 이 판매 경로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조금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입니다. 말하자면 뭐 적법하게 다 충분히 위험성에 대해서 고지를 했는지, 또 투자자들이 충분히 이러한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들이 맞는지, 또 이게 좀 불안전 판매 요소는 없었는지, 관련된 위험성들이 충분히 필요한 만큼 투자자들에게 공지가 되고 있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그 운용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좀 불법적인 방법으로 뭐 그렇습니다. 윈도우 드레싱 같은 걸 했는지 뭐 이런 어느 정도 이제 위험을 추구하는 것 자체는 전혀 이건 불법적인 사안이 아니거든요. 다만 앞서 말씀하셨듯이 뭐 수익률을 돌려막기 한다든가 혹은 불법적인 채권 파킹 거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위법적인 요소들이 개입되어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 검사를 강화를 하고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한 처벌도 강력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사전적으로 어느 정도는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걸러질 수 있도록 자산운용사에 대해서 내부 통제를 강화하도록 요구하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필요한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알겠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 뭐 투자자들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조언을 좀 몇 가지 해주시면. 지금 사실 이런 사태들이 나타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그 근저를 그 하부 구조를 살펴보면 저금리에 있다는 거거든요. 저금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수익률이 높은데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사모펀드 내지는 사모의 영역을 이렇게 살펴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노후 자금들도 글로 몰려가는 거고 그런 상태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사모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 투자자 보호가 굉장히 느슨합니다. 사고가 생길 위험성 지금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경험을 하고 계실 텐데 사고가 생길 위험성이 충분히 존재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고가 생겼을 때 투자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사실상 별로 없다라는 거죠. 이거 투자자 책임이잖아요, 이게. 거의 전적으로 투자자들이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영역이 사모 투자의 영역인 거거든요. 따라서 투자자분들은 이러한 위험성들을 사전적으로 충분히 인지를 하시는 것이 좋고요. 충분한 경험을 쌓지 않으셨다면 사실은 사모 투자에 대한 접근은 굉장히 보수적인 관점에서 신중한 그런 투자 의사 결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홍세윤 박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DLF 사태가 터지더니 곧바로 또 라임 사태가 터져서 투자자들 속이 굉장히 타들어가시겠습니다. 사실은 뭐 그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저금리 상태가 굉장히 장기 동안 유지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운용할 자금을 갖다가 맡길 때가 마땅치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번 기회에 투자처를 찾아서 자금을 운용하셔야 되는 여러분들, 이 상품이 제대로 된 상품이고 어떤 상품이고 또 위험은 얼마나 되고 만에 하나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져야 되는 책임은 얼만큼인지 공부하시고 그리고 상품을 결정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또 동시에 우리 정부에서도 이런 사고가 계속 터지는 걸 보면 지금 뭐가 문제가 있긴 있는 거거든요. 물론 얘기한 것처럼 이 시장이 이제 새롭게 막 커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실패 경험을 하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이런 실패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들어가서 제도적으로 어떤 거를 보완해야 될 건가. 이게 모험 자본이라는 것의 그 성격을 그대로 유지해 주면서 또 동시에 이게 불법적인 요소 이런 것들을 얼마나 보완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부도 앞으로 제도를 꾸준히 고쳐나가고 완비를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정부대로 또 투자자는 투자자대로 원칙에 맞도록 시장을 만들어 가지고 가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성원의 오아시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